지금 그 핀란드 의원들이 전부 몇 명이죠? 200명입니다. 200명. 네.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우리보다 굉장히 많은 셈이죠. 많은 셈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논의를 하는 국회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의원 정수의 확대인데 이제 국민적 불신이 높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많다 보니까 늘 걸림돌이 있는 거죠. 의원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비교하면 특권이랄까 이런 거좀 어떻게 됩니까? 핀란드 국회의원들은 일단 보좌관이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좀 알려졌는데 특히 스웨덴은 보좌관이 아예 없고요. 예, 아예 없고 의원들이 직접 전화 받고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 경무에 시달리고 핀란드는 90년대 후반부터 제도를 좀 바꿔서 보좌관을 두도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계를 내보면 의원 2명당 보좌관 1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 주로 이제 정당의 정책 비서 형태들로 많이 들어와 있고 정책적 서포트를 정당에서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원의 어떤 뭐 수행이라든가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서 1명이 2명이나 3명을 커버를 해주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자료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어떤 지원은 받습니다만은 연설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거의 직접 쓰고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관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9명까지인가가 지원을 해주죠. 뭐 기사와 이렇게 차량까지 해가지고. 그에 비하면 핀란드는 두 사람 그런 꼴이고 뭐 임금의 수준도 우리보다도 오히려 물가 대비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칫 국회의회 개혁을 논할 때 이제 의원들의 특권부터 줄여라라고 하는 게 포퓰리즘적인 그 경향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비교 연구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과도하게 그런 보좌진의 규모라든가 의원들의 여러 가지 어떤 특혜적인 요소들 측면에서 부풀려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좀 적정 사이즈로 이걸 좀 다운사이징하고 훨씬 더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들을 좀 높이는 방식 그리고 시민사회의 주요 그룹들이나 유권자들과 좀 더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나려는 노력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경무가 많고 바쁘신데 그게 여러 근데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에 얼굴 보여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사실 국회에서 세미나에서 가보면 의원들은 잠깐 앉아서 인사하고 가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이슈들을 그 심도 있게 수기하고 토론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책들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지금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에 요즘 북유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북유럽은 우리나라랑 좀 틀려. 네. 역사적인 조건이든 인구 구성이든 규모이든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이나 핀란드에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주장이 있잖아요. 네. 아까 뭐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맥락의 차이가 있죠. 역사도 다르고 특히 문화도 다르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강조를 할 때 이 정책이라는 게 그 쉽게 이식을 해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없으면 비교해보면 핀란드랑 비교해보면 네, 그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단 핀란드 같은 경우에 그 아까 이제 그 지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지표 중에 흥미로운 게 많은데 이게 전면으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기 아랫부분에 그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신뢰도가 높은데 여기 바로 여기 보이시죠? 사회적 신뢰 지수. 흥미롭게도 한번 보세요. 경찰 신뢰도가 유럽에서 1위예요. 정치 시스템 신뢰도도 2위예요. 사업 시스템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차이입니다. 한국과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 기구들인 거죠. 그죠? 가버넌스 기구들이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부패가 없고 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들도 타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행동하고 자기 자신도 예컨대 법 질서의 준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어떤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는
뭐 근데 루터리즘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어서 북유럽 국가들이 이 어떤 중세 때부터 내려온 이런 어떤 가치 질서, 근데 노동의 윤리라든가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어떤 철저한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정착이 돼 있고, 거기에 근대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민교육이 또 굉장히 뿌리가 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정은 물론이고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는 아주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나오고 있죠. 지방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국회 말씀하셨는데 지방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예, 궁금하시죠? 지방의회도 똑같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의회도 다당제로 구성이 되고 역시 연정을 해서 지방정부를 운영을 하더라. 굉장히 저도 굉장히 그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지방자치 선거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도 그 땀페레 지방자치 선거에 그 출마는 못하고 투표권은 행사를 하면서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헬싱키나 제가 있는 땀페레 시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먼저 비례대표 선거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쭉 구성이 되고 그 속에서 일당이 주도합니다. 일당이 주도해서 예컨대 중앙정부에서는 총리를 배출을 하는 거고 지방정부에서는 시장을 배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당들하고 협상을 벌입니다. 협상도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요. 퀘스천네어를, 그러니까 질문 리스트를 의제별로 다 뽑아서 일당 그 대표가 나머지 정당들에게 다 먼저 회람을 하면 거기에 대해 서면 답변을 일주일 동안 다 답변을 하고 이 가운데 연정 파트너로 할 정당들과 개별 협상을 벌입니다. 그래서 4년간 우리가 어떤 정부 프로그램을 펼치겠다라고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옵니다. 정부 프로그램 형태로. 100가지 과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각 내각들도 이제 분배를 하고요. 의석수나 이런 것들을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 정부도 운영을 하더라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해야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